최첨단의 영역. 사람의 몸을 항공기라고 비춰봤을 때 기체 구조는 뼈와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세부 계통 부분은 이제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장기에 해당한다라고. 최초의 도전. 당시만 해도 개발 항공기에 대한 지상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 합리적 의심. 락히드 마틴의 관계자들이 여러 석상에서 절대적으로 제때의 비행 시험은 물론 초도 비행도 할 수 없을 거야. 예상된 방어.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 노하우들을 전수하지 않으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과 예상된 방어를 넘어서는 T-50 스타일. 지상 시험을 일정보다 앞당겨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업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준비된 기적. T-50 지상 시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지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말씀 들려주실 T-50 개발 주역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의 개통 종합을 담당하신 송영훈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송영훈입니다. 역시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의 착륙장치 개발을 담당해 오신 송정원 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산업의 송정원입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시며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사업을 이끌어 오신 김성준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T-50 고등훈련기의 구조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김성준 대령께서 같이 이제 참석을 해주셔서 대략적으로 이제 구조 시험에 대해서 그 요약을 좀 정리해 주시면 이후에 말씀 나누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 시험에는 크게 시편과 부품 수준에서 하는 시험이 있고, 이제 구성품 레벨에서 하는 시험, 그리고 전기체에서 하는 시험, 그리고 실제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 시제품을 갖고 하는 시험,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항공기라고 비춰봤을 때 기체 구조는 그 뼈와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세부 계통 부분은 이제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장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시험의 종류 중 시편과 부품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지난 시간에 다루어졌던 설계 개발 시험, 즉 설계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물 재료의 허용치 등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구성품 어떤 시험들인데, 주로 요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지만 내구성, 피로, 정적 강도, 뭐 송상 허용 이런 부분들이 그 구성품 레벨로 해서 일정 그 랜딩 기어를 받치고 있는 그 지지 구조물이나 그리고 엔진을 이제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 이런 부분에 대한 구성품 시험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전기체 레벨에서는 전기체 정적 내구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항공기 전체의 기골과 그 스킨에 해당한 부분만 만들어진 그 구조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정적 강도를 테스트하는 정적 시험은 그 항공기가 실제 비행을 했을 때 그 에어로다이내믹 폴스가 항공기에 가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맥시멈 하중, 우리가 흔히 얘기한 100% 디자인 리밋 로드, 설계 제한 하중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중을 항공기에 가했을 때 구조물의 변형, 즉 어떤 구조물이 그 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상태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서 어떤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탄성 한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그 정적 강도 시험에서 100%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한 150%까지
테스트를 해서 극한 하중을 가하게 되고 그 가한 상태에서 구조물이 변형은 일어날 수 있어도 이제 부러지는 현상은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요구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200%의 힘을 가해서 실제로 구조물이 부러지는지를 봅니다. 이 시험은 왜 하는 거 하니 그 구조물이 불필요하게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구조물이 불필요하게 강하다는 것은 결국 항공기의 중량을 올리고 중량을 올리면 항공기의 공기 역학적인 특성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너무 강도가 높은 부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200% 파단 테스트라고 부르는 어떤 그 테스트까지 정적 강도 시험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린 내구성 시험은 항공기 기체가 갖고 있는 설계 수명의 한 2배수까지 과연 이 항공기가 견딜 수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 되고 마지막으로 비행 시제기를 통한 구조 시험들은 항공기가 비행을 하게 되면 외부의 어떤 하중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항공기를 구동시켜놓은 조정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조정면들이 이렇게 그 에어로다이내믹 포스에 의해서 휘게 됩니다. 휘었을 때 그 구조물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간섭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펑셔널 프루프 테스트라고 해서 기능 입증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항공기가 비행을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하중들이 우리가 지상에서 예측했던 설계 해석했던 결과의 예측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행 하중 보정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시험들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에어로다이내믹 폴스를 받았을 때 미세한 진동들, 그게 항공기 구조물마다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들이 있는데 그 고유 진동수를 측정을 하고 그 구조 모드, 진동의 어떤 모드들 그리고 그 진동이 어느 주기로 감쇄가 되는가. 그래서 보통은 뭐 마이너스 6dB에서 한 주기를 돌 때 절반 정도 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진동에는. 이제 그런 진동 요구사항을 지상에서 확인하기 위한 전기체 지상 진동 시험 이런 시험들이 구조 시험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제 구조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간략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들어갈 그 주제를 논하기 전에요. 이제 개념적인 측면들을 먼저 그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정원 팀장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개통 시험, 이제 우리가 그 지상 시험 중에 있어서도 이제 구조 시험을 했고 이제 개통 시험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통 시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요? 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어떤 것들의 절차가 있습니까? 네. 그 개통 시험이라고 일단 뭉뚱그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김 대리님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항공기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에 해당하거든요. 많은 계통이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일단 가장 큰 추진 계통, 2차 동력 계통, 환경 제어 계통, 연료 계통, 유압 계통, 착륙 계통, 전장 계통, 조준실 계통 크게만 분류해도 이렇게 다양한 계통들이 있는데 사람의 오장육부가 간과 허파와 심장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듯이 각 계통별로 너무나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각 계통별로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를 우선 설명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추진 계통은 항공에서 가장 중요한 그 추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진 계통 같은 경우는 그 추진 기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여객기나 TOC 같은 전투기에서는 터보팬이라는 터빈 기관을 사용합니다. 물론 터빈 기관의 종류에도 터보팬, 터보제트, 터보샤프트, 터보프롭 같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통 여객기나 전투기급에서는 터보팬이라는 터빈 기관을 쓰고 그다음에 헬리콥터와 같은 것들은 터보샤프트 기관을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왕복 우리 내연 기관이라죠. 이런 것도 항공기에서 쓰긴 하는데 그건 뭐 한 4인승이나 6인승급 아주 초소형 항공기에서만 내연 기관을 쓰고 보통의 항공기들은 터빈 기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터빈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추진 계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체 동력 계통이라고 있습니다. 이체 동력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주 엔진인 터빈 기관이 뭐 시동하기 전에 혹은 뭐 비행 중에 갑자기 멈췄을 때 항공기에 비상 혹은 보조 예비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동력이라 하면 항공기에서 주로 쓰이는 건 전기와 유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동력 계통은 실제로 우리가 옥셔리 파워 유닛이라고 해서 보조 동력 장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그 엔진 터빈 기관을 매우 조그맣게 해놓은 축소형 터빈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제어 계통은 저희가 사람이 어떤
항공기는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춥고 덥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도가 올라갈수록 고산병에 걸리는 이유가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압력과 밀도가 낮아져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보통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온도 최대 높이 정도가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8,000피트 기압 고도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씀드리면 한 백두산 정도 높이 정도라고 보고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고산병에 걸릴 이유가 되겠고, 그래서 기내를 여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사도 사람이 타기 때문에 기내를 항상 8,000피트 정도의 기압을 유지하도록 이제 유지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동력은 우리 터빈 기관에서 블리드에어라고 압축 공기를 추출해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온도 유지인데요. 이 고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여객기 타시면 보시겠지만 실제 실외는 뭐 마이너스 60도, 뭐 40도 이렇게 가거든요. 사람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추출한 압축 공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혹은 우리 컴퓨터에도 다 쿨링팬이 있지 않습니까? 항전 장비들은 또 이 쿨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가지고 다시 냉각도 시켜주는, 그래서 냉난방과 여압을 담당하는 게 환경제어 계통입니다. 또 연료 계통은 뭐 우리 추진기관에 연료를 공급하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탱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이제 2차원 운동으로 평면에서 운동하지만 항공기는 배면병이라고 뒤집어지기도 하십니까? 이 연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조차, 화로차가 뒤집어졌다고 했을 때 그 물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각종 3차원 기동의 연료를 그 기동하면서도 추진기관에 제대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비행기는 아시겠지만 날개 사이에도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틈이 있다면 다 연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양한 공간으로부터 연료를 이송하고 제어하는 그런 중요한 연료 계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유압 계통이라고 해서 항공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대리님 설명하셨지만 조정면들을 움직이는 것들인데 사실 공력적으로 매우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힘, 조그만 부피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유압 장치를 많이 씁니다. 우리 건설 장비 중에 포크레인이라는 것도 다 그 몇 톤씩 타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유압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유압 장치는 엔진으로부터 기계적인 힘을 이제 유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기계적인 힘으로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압 장치에도 사실은 구성품 중에 뭐 유압 펌프나 레저버, 우리가 흔히 작동기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어 밸브 하는 것들 많은 구성품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게 착륙 장치 있는데요. 우리가 항공기가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제 충격 완충 장치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도 지상에서는 이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향 장치라고 하는 것들, 조향 계통, 그다음에 브레이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레스팅 훅 혹은 테일훅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활주로를 이탈하거나 활주로에서 정상적으로 제동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항공모함에 내릴 때 끈 같은 때 이제 고리를 걸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꼬리에 있다고 그래서 테일 훅 혹은 어레스팅 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진 게 착륙 계통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그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항공기에도 그 각종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장비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거나 혹은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전선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선과 전원에 관계된 그러니까 발전기, 배터리 혹은 뭐 전원 제어 장치, 그다음에 그 와이어를 까는 또 이런 전장 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종실 계통에서 우리가 실제 조종사가 조종할 때 필요한 뭐 조종 스틱이나 추력 제어 장치, 혹은 다기능 시연 장치, 혹은 조종실에 여러 가지 장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고 시험하는 조종실 계통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벅찰 정도로 다양한 계통이 되는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저희는 쉽게 그냥 계통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통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능과 성능이 여러 운용 환경 조건 내에서 제대로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계통 시험이라고 일단 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조 시험을 전체 골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계통 시험은 오장육부다. 추진부터 시작해서 2차 동력, 환경, 유압, 착륙까지 굉장히 좀 세부적인 측면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간결하게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이 계통 시험과 같이 함께 이제 알아볼 주제 중에 하나가요. 그 네트워크 차트인데요. 이름을 들어서는 이게 무슨 시험에 한 관련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송영 부장님. 네. 이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 차트가 어떤 면에서 이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네트워크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한 3단계 과정이 우리가 보통 항공기 개발 과정으로 보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항공기의 그 외형 확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시제기를 제작해서 램프, 하이택시, 초도 비행까지 하는 단계를 2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비행시험을 하고 비행시험 검증을 통해서 제때에 납품을 하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차트는 2단계, 시제기를 제작을 하고 초도 비행 시험까지 어떤 일정으로 초도 비행을 완수할 거냐라는 전체 일정이 총망라된 것이 네트워크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차트 내에는 항공기 상세 설계에 대한 일정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에서 제작하는 부품이 주요 그 부품이 총 650여 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50여 개의 부품이 요구도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들어와서 네트워크의 차트에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시험하고 그 지상 시험을 통해서 그 비행 안전에 이제 이상이 없다는 검증을 해야 비로소 이제 초도 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정 검증 측면의 활동까지 다 포함된 전체적인 차트가 우리가 공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개통 시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 항공기 전체를 이제 메꿔 나가는 이제 역할들을 좀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김 대령님, 이제 항공기 이제 개발 과정 중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개통 시험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개통 시험이란 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송정은 팀장께서 뭐 추진, 2차 동력, 연료, 전기 뭐 이렇게 쭉 개통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개통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구성품들이 각각의 다른 뭐 해외 협력업체나 국내 협력업체 여러 군데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 구성품 자체에 대한 시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통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개통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구성품을 개발하는 개발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고 부르는 품질 인증 관점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기체 랩에서 하는 테스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유사한 테스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성품들이 그 합쳐져서 하나의 리그,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리그 형태로 구성돼서 그 시스템 전체가 건전한지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테스트. 뭐 뒤쪽에 이제 시스템 통합 테스트가 나오겠지만 그 하나의 개통, 뭐 연료 개통이다, 엔진 개통이다 그러면 엔진 개통 하나의 개통 전체를 구성품들을 연결해서 리그를 만들어서 하는 테스트의 개념도 개통 시험의 개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은 그 구성품들을 이제 다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에서 그 리그 테스트까지 해갖고 오는 경우, 환경제어 같은 경우는 그랬었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구성품을 그 업체에서 다 해갖고 왔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에 실제로 그거를 구성품을 다 장착해서 리그를 항공기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쪽에 외주로 나가는 어떤 외주 용역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기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On Aircraft Test라고 부르는 항공기상에서 해당되는 개통을 테스트하는 거. 이제 그런 구성품 시험들이 쭉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테스트 형태로 있고, 이제 그런 구성품 시스템들이 항공기에 모두 장착돼서 전체 그 완성된 시제기 형태에서 전기체 레벨에서 하는 전기체 개통 시험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체를 CF를 제작하는 제작 단계, 각 공정 단계별로 해서 이제 간단한 기능 작동 시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개통 시험의 어떤 범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공정 중에 하는 테스트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양산 때 생산 공정 중에 하는 시험으로 해서 우리가 AEI라고 에어스페이스 이퀴먼트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그 공정 절차상의 어떤 기능 작동 시험 절차로서 만들어지고, 이제 그 절차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그 제작 공정상의 어떤 검증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개통 시험들이 쭉 다 분류가 돼서 이제 구성품 레벨에서는 이제 실제 개발 업체가 주로 하고, 이제 온 에어크래프트 테스트라고 부르는 항공기 레벨상에서는 실제 전체 항공기를 설계 체계 통합하는 어떤 그 주계약 업체인 한국항공에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이 설계가 끝난, 상세 설계가 다 끝나고 그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시제품 제작을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상세 설계 검토가 끝난 이후부터 개통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제 항공기가 출고되기 직전, 그러니까 롤아웃 행사를 하기 출고되기 직전 단계에서 그 필드 오퍼레이션 지상 작동 시험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항공기가 이제 본격적인 지상 시험, 지상 개통 시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단계에서 아마 전기체에서 하게 되는 어떤 개통 시험들이 수행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개통 시험의 중요성 또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준비 과정도 이제 중요하겠죠. 송정훈 팀장님. 네. 이제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이 카이도 마찬가지로 개통 시험을 조금 준비하셨을 텐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우리 김 대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개통 시험의 단계가 이제 구성품 단계서부터 구성품이 모인 서브 시스템이 모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전기체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각 개통별로는 원래는 그 지금은 그래도 많이 KPX에서는 국내 부품 산업이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T50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개통의 대부분은 다 해외 전문 업체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 업체가 개발을 하다 보니 사실은 국내에서도 기술 수준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화 업체라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와 매칭을 시켜서 이제 공동 개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창조장치 같으면 그때 전문화 업체로는 기아중공업, 지금의 현대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화 업체로 잡혀 있어서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가 구도를 짰었는데, 문제는 국내 그 부품 산업, 항공 부품 산업의 기술 기반이 워낙 낮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기아 그룹 자체가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었죠. 현대로 넘어가는 와중에 결국 저희가 이제 사업을 그대로 랜딩 기어 때문에 홀딩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특단의 대출을 노린 게 국내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체계 종합 업체인 카이가 대신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구도를 짤 때는 국내 부품 업체들이 알아서 이제 개발을 해오면 이제 전기체 수준에서는 카이가 수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카이가 구성품 단계에서부터 체계종 업체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또 저희도 잘 몰랐었지만 뭐 어쨌든 개발은 진행을 해야 되겠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업체랑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랑 같이 조인해서 구성품 개발 단계부터 시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는 단계라 그 당시에 로키드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시험에 필요한 요구도 과연 무슨 시험을 해야 될 거냐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요구도를 만드는 거, 저희가 시험 요구도는 이제 스펙이라고 이제 QT 스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험의 계획을 담은 QT 플랜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준비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험의 절차, 아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다큐멘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QT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시험이 된다면은 이제 레포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QT 레포트까지 되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그 프로시저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쉽진 않았었고 락히드 기술진과 뭐 여러 문서들을 공부해가면서 그리고 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 자료를 이 시험도 상당한 고급스러운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수하지 않으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그 싸워가면서 혹은 뭐 몰래 정보를 훔쳐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제작이 이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제작에 들어갑니다. 그 시제품이 나오는 동안에 이런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치구, 그다음에 설비 이런 것들을 꾸미게 되는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체계 개발에서 이제 카이가 주로 업체로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또 준비를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군의 개통 시험 준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김 대령님? 좀 전에 송정은 팀장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개통 시험을 준비하는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개통 시험이 과연 적기에 잘 끝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은 제대로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관점에서 사업 관리 측면에서 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통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검증하겠는가라고 하는 체계나 어떤 품목상의 어떤 요구사항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그 시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그 시험 일정이 우리가 필요한 전체 체계화 일정에 잘 그 충족하고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시험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실제 설계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해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 결과를 검토를 하고 그 시험 결과가 충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려면 그 해석 결과와 과연 적절하게 잘 매치가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이 충족했다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충족 기준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수립된 시험 계획이 적절한가 그리고 해당 시험 요구 사항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시험 절차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 데이터를 결국은 나중에 측정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센서들이 붙고 그 센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센서의 어떤 소요가 적절하게 잘 종합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 획득하는 시스템들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한국항공이 적절한 시점이 되었을 때 시험 준비 상태 검토 회의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시험을 승인하고 그런 형태로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산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2017년 8월 일본 함의 육상 시험을 끝내고 2018년 9월 14일 진수식이 열렸다. 장보고 3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건설된 전기 선박 육상 통합 시험장에서 추진 체계의 성능 시험과 검증을 진행했다. 잠수함은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엔진을 가동하는 전기 선박이다. 잠수함과 같은 전기 선박은 한 번 바닷물에 들어가면 다시 해체해서 고치기 힘들다. 따라서 진수식을 하기 전 육상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LBTS이다. 대한민국은 장보고 3 사업 성공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독자적 잠수함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첨단 육상 통합 시험장의 역할이 컸다. 육상 통합 시험장에서는 장보고 3의 주요 전기 추진 장비 성능을 확인하고 운용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기술상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보완하는 등 300여 개 항목의 통합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잠수함이 바다에서 운항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지상에서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듯 항공기 역시 본격 시험 비행 전 지상에서 충분한 시험을 진행해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장보고 3가 바다에 들어간 후에는 수정하기 어려운 오류를 지상에서 찾고 해결한 것처럼 T-50 역시 이륙 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오류들을 지상 시험으로 미리 점검해 대처하는 것이다. 네, 영상 화면 잘 봤습니다. 송정원 팀장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계 개발 시험이나 이 전기체 시험 중에도요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었고 또 잘 극복해 나온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이 개통 시험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고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개통 모든 시험이 그렇겠습니다만 항공기를 개발하다가 시험을 하다 보면 항상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통 시험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제가 직접 참여했던 착륙 개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절차를 셋업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착륙 개통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어다우트라고 영벌 합작 기업이었습니다. 록히드 기술진까지 이제 결국 네 나라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 같으면은
프렌치 잉글리시의 미터법을 쓰고요. 영국 같으면은 이제 퀸스 잉글리시라서 좀 영어 좀 다릅니다. 정통 영국식 영어죠. 그런 걸 쓰고 이제 럭키드 기술자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쓰고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콩글리시를 쓰지 않습니까? 예.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도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심지어 그 럭키드 기술진한테 프렌치 잉글리시를 통역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이런 것도 혼용해서 미터법과 인치 파운드법을 혼용해 쓰다가 착륙 장치 같은 경우는 뭐 그 단위 혼용에 따른 재설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하다 보면 착륙장치도 이제 시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중 예측이나 이런 걸 잘 하더라도 실제 시험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재설계, 제작 그리고 재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일정에 차질을 심각하게 맺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고안했던 거는 그 시험이 여러 개 이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시험 실패와 재설계를 동안에 다른 설계를 앞당겨서 공군의 협조하에 앞당겨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실패했던 그런 시험을 다시 재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한번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가 드랍 테스트라고 낙하 시험을 하는 도중에 이제 그 랜딩 기어의 균열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뭔가 취약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걸 다시 재설계하고 다시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놓쳤습니다. 한 1년 정도 가까이를 낭비를 하게 됐고요. 또 하루하루가 이제 시험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텐데 그 제작 업체에 물건을 만든 데는 프랑스 제일 남부 스페인 국경에 있었고요. 저희가 시험을 하는 데는 영국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연불 합작 기업이니까 시험 설비와 제작 설비가 나눠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지금이야 이제 택배라는 게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택배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업체 정도였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을 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3, 4일 이상이 걸렸고요. 저희는 하루라도 시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극단의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전세 택시를 위한 물건 운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랜딩 기어 덩어리를 트렁크에다 싣고 프랑스 남부서부터 택시를 전세내서 영국까지 그 유로 터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이제 하루 만에 운송을 해서 시험에 들어가게 돼서 시험 일정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각 모든 계통이 시험 와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시험 일정 조정이나 재설계, 재시험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의 피나는 각오를 그 경험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 대부분의 외국의 프로그램들이 그렇지만 개통 시험이나 무슨 시험 와중에 페일 나는 것들이 그걸 만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일정전이 늘상 있는 일입니다. 몇 년씩 되는 것들이 F-35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을 지켜낸 이유 중에 처음에는 해외 업체들도 당연히 저희가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그만큼의 일정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공군,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설득을 하고 저희가 시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비치니까 처음에는 뭐 일정전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희 이끌어주는 대로 맞춰서 이제 업체도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아까 봤던 택시 전세 같은 것도 뭐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긴 했지만 이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시험 일정이 이제 지연이 되고 근데 결과가 페일이 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설계, 그다음에 보강 설계, 그다음에 재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개통 시험을 거쳐야만 아까 말씀드린 전기체 시험, 항공기 시험에 착수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맞춰야 이제 비행 시험도 가능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일정 조정과 어떤 그런 걸 과정을 그래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항공기 전체 개발 일정에는 지장 없이 개통 시험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네트워크 차트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김성준 대령님. 네. 이제 앞에 우리 이제 그 송영훈 부장님께서 이 개념적인 설명을 좀 잘 주셨고요. 이 항공기 개발과 이제 시험 과정에서 네트워크 차트 어떻게 활용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네트워크 차트를 만드는 목적하에서 보면 그 프로젝트를 주어진 기간에 과연 완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PM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차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최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우리 흔히 얘기한 PERT, 뭐 CPM, 뭐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 뭐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툴을 가지고 주로 일정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TO10에서는 그 MSP,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어떤 그 일정 관리 툴을 활용해서 이제 락히드가 이제 그걸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일정 관리를 같이 협력업체 다 공통된 툴로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주로 네트워크 차트가 활용되는 것은 이제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험 계획, 시험 순서,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소요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그래프 형태로 쭉 표현을 하고 시험 일정 준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나 일정의 여유가 있는 어떤 항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중점 관리를 어떤 것들을 중점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송영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WBS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그 WBS 따라서 이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지지난번 출연 때 말씀드렸던 건데, WBS의 가장 하단에 보면 워크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워크 패키지 속에는 그 일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일정, 비용,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일에 대한 액티비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다 풀어 헤쳐서 한 번 쭉 잡아당기면 전체 일정이 나오고, 그게 사실은 네트워크 차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의사결정자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어진 기간에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것들은 좀 빨리 끝나고 어떤 건 좀 늦게 끝나고 하는 것들이 막 뒤섞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네트워크 차트 내에서 이 일정은 이렇게 돌려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 이 앞 뒤에 해야 될 일을 좀 당겨서 갖고 오고, 요 일은 늘어지고 있으니까 요 일에 붙여서 요 일을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크리티컬 패스를 잘 맞춰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정 내에 그 일들을 다 공통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주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그 우리가 세웠던 일정 계획, 그리고 그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주로 네트워크 차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이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송 부장님. 네. 근데 이제 T50 체계 개발 중에 네트워크 차트를 대대적으로 지금 기록에 보게 되면 그 15개월을 최종 조립 기간 중에 한 40여 회나 이거를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한번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것들도 다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수정할 때마다 엄청난 수고가 좀 들 텐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 개발 기간 중에 대대적으로 변경했던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목표 일정 대비 선행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도 비행 일정을 기존보다 5, 6개월 앞당기면서 그거에 관련된 지상시험, 그다음에 지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시험, 또 기능시험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각 제작업체들이 제작하는 부품에 대한 품질 시험, 이거에 연관된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그 국내외의 모든 그 부품 제작업체들과 연계된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외에 주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그 영국 등의 주재원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재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부품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요구도에 만족하는 부품을 저희가 납품받을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전체적인 연결고리 하에서 저희 그 개발 부문, 그러니까 개통 부문만 일정이 변화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에 연관된 생산 시제작 조립 일정이 전체적으로 또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합 활동을 같이 수행했었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좀 주시지만요. 정말 15개월에 한 40여 차례 수정, 그 수정으로 인해서 전체 다 움직여지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계속 물결이 좀 일렁일렁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성준 대령님.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게 T50 개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던 것이 이제 항공전자하고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항공전자하고 비행 제어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 이 차트의 변동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항공전자 비행 제어에 대한 OFP에 대한 설명을 조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 차트 변동이 많았었는데, 그 OFP라고 부르는 거는 오퍼레이셔널 플라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비행 운용 프로그램입니다.
그 개발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사항들, 이슈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OFP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 담아서 설계 변경을 해주고 이제 변경 이슈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기능들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사항들로 인해서 원래 당초에 10가지 기능을 넣기로 했던 OFP가 이 10가지만 넣어서는 그 다음 단계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진행을 못하니 2개를 더 넣자, 뭐 3개를 더 넣자, 심지어는 새로운 OFP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OFP 배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없고, 특히 이제 이 OFP가 왜 그런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니, 실제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하는 조종실, 이 조종실 내부에는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송정은 팀장께서 한창 설명해 줬던 전 계통들이 전부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결국은 그 항공기 전체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내가 필요한 그 조종 명령을 내보내고 이런 행위들을 그 조종실 내의 여러 가지 시연 뭐 지시 계기들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각 시스템들과 세부 계통 시스템들과 현실적으로 통합되는 가장 큰 시스템들이 사실 항공전자와 비행제어입니다. 이제 비행제어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항공전자는 각 시스템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무장들이나 뭐 레이더 이런 여러 가지 항공전자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같이 다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그 2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OFP 변경 사항들은 결국은 전체 항공기 이 마스터 스케줄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차트 변동을 많이 시켰고요. 항공전자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되더라도 임무는 못할지언정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만 비행제 OFP는 세이프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행제 OFP의 어떤 설계 변경 이슈가 발생하면 그 뒤쪽에 하는 모든 테스트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차트는 급격하게 변동이 되고, 그 변동이 우리 전체 개발 일정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송 부장님, 지금 이제 우리 김 대령님 말씀을 좀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이제 네트워크 차트야말로는 각 계통별 장착이나 아니면은 지상시험 일정의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셈인데요. 근데 그런 일정의 변동이 좀 잦아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셨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개발 항공기에 대한 그 지상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 책상 서랍에 락히드 마틴에서 발행한 지상 시험 브로셔가 있었고 이게 부러워하면서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차트가 지연되면 바로 우리 개발 일정이 지연으로 왔고, 그거를 만회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문제 해결 노력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크게 이제 조치를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기능 시험이건 지상 시험이건 시험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엔지니어가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어느 기능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어느 엔지니어한테 연락하면 바로 그거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 일종의 매트릭스 차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그 차트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그런 현장에서 바로 우선 조치하는 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크리티컬 요소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사전에 식별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액션 아이템화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을 사전에 해서 기능 시험이나 지상 시험을 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었고요. 사후 관리 활동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일정이 최소화되고 기존 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주요 태스크 포스 팀이 조직이 돼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외적으로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에 그 파견된 주재원들을 통해서 즉시 그 부품 제작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활동이 많이 중요했었고, 그 사내에서는 특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설계 도면이 릴리즈 되고 나서 설계 변경이 없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최초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경험을 하면서 이행을 하면서 그 ECN이라 그래서 엔지니어링 체인지 넘버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ECN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제작 조립 생산 일정의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큰 그 내부 노력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기였고, 이러한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일정 지연의 그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어려운 과정 그거 잘 맞추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50 체계 개발을 다루다 보면요, 매번 나왔던 얘기가 일정 단축 이야기가 늘 전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 시험 역시 설계와 조립 단계에서 보여줬던 일정 단축이 있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요,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요, 또 일정이 촉박했고요, 또 재정적인 측면들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정을 뒤로 좀 연기해도 괜찮을 법한데 일정을 단축시킨 것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께 제가 이 지상시험을 그동안 이렇게 일정을 단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듣고 싶고요. 또 성공적인 지상시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좀 있을 텐데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꼭 중요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송정원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원동력이라고 하면 열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초음속 항공기를 만드는 그 열정 하나로 그 지상시험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면 저희 개통 같은 경우는 해외 원자 작사가 기술이나 이런 성능이나 이런 특성들을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데 개통 시험을 하면서 이제 실패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공개를 해야만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참관이다가 거의 상주를 하게 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산업 발전에
그래도 이바지 하에서 지금은 많이 국산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지상 시험 과정에 그런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송영훈 부장께서. 네, 그 지상시험을 일정보다 앞당겨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지상시험을 하기 위한 그 이전의 모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관리 활동이 잘 이행이 됐고 우리 개발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 오늘날 저희 한국항공은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지않아 세계의 하늘을 장악하는 그런 정말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업체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 이러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던 바로 원동력이 T-50 개발 사업의 지상 시험의 성공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대령께서. 네, 그 일정 단축은 개발자와 사업 관리자 간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공적인 지상 시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사실 그 전에는 지상 시험이란 거가 사실 아마 개발자도 저희 사업 관리자도 다 몰랐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상 시험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를 지상 시험의 범위, 시기, 항목, 중점 고려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좀 식별할 수가 있었고 준비해서 시험 수행하고 결과 분석하는 모든 전체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얻어지는 성과였고 요구사항을 작성을 할 때 과연 이걸 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한번 따져보고 나서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서로 개발자와 사업관리자 간의 인식이 좀 맞닥뜨려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시험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상 시험에 필요한 인프라들 그리고 특히 센싱하는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센서와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이터 획득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어떤 절감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고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T-50 사업이 고등훈련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기초를 다진 방식이기도 합니다. 최초를 최고로 만들어낸 T-50 고등훈련기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만) 개의 부품, 15만 킬로미터의 케이블, 항공기상에서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 상태의 시험을 단 한 가지, 단 1mm도 예외는 없다. 이륙 직전 단계까지의 항공기의 모든 기능들을 테스트해 본다라고.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절차서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경험 미숙이 불러온 각종 위기. 관련 부서 간의 이견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다. T-50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 이 환경제 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복스라고 부르는 탑재형 산소 발생 장치입니다. 명품 개발의 최종 점검. T-50 시험 평가 이야기.